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요, 동아시아 사상, 특히 그 동학에서 왜 스스로를 종교가 아니라 학, 그러니까 배움이나 학문이라고 불렀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파고드는 연구 내용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동학이 왜 자신들을 그냥 학이라고 했는지, 이게 서양 사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학과는 뭐가 다르다고 본 건지, 또 이런 관점이 동아시아의 어떤 고유한 세계관과 연결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동학이 스스로를 학문으로 봤다는 점이에요. 그냥 믿음 체계가 아니라 뭔가 배움의 대상으로 봤다는 건데 이게 유교를 성리학, 또 옛날에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던 동아시아의 그 오랜 전통하고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양은 보통 종교하고 과학이나 학문을 좀 별개로 보잖아요.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하죠. 근데 동아시아에선 예로부터 천문, 지리 같은 자연 지식하고 우주관, 종교적 믿음 이런 게 다 하나로 얽혀 있었거든요. 자료에서도 동학이 학이라고 이름 붙인 게 바로 이런 통합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 체계다. 이런 거죠. 그런데 동학은 자신들의 학이 서양의 서학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서요. 특히 그 각자위심이라고 하나요? 네, 각자위심. 각자 자기 맘대로 판단하는 그런 서구식 방식을 비판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 동학경전인 동경대전에 그런 구절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마 당시 동아시아에 막 소개되던 서양학문, 특히 그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래 같은 책에서 서양학문의 어떤 논리적 우수성을 내세운 것에 대한 좀 의식적인 대응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학은 당신네 서양 학문과는 다르다.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적인 학의 좀 독특한 성격, 이걸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분석 틀 같은 걸 제시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서구적인 틀만으로는 이걸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동아시아적 맥락이나 종교 인류학적 관점을 좀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학자 니니안 스마트의 관점을 빌려오는데 종교라는 게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이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체계라는 거잖아요. 네네. 동학의 학은 이 두 가지 성격을 아주 강하게 동시에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료는 원리, 구조, 과정 이 세 가지 렌즈로 동학을 보려고 해요. 먼저 원리 측면에서는 사회나 개인이 큰 변화를 겪는 과도기 상태 있잖아요. 인류학에서 리미널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동학이나 그 이후 대순사상 같은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리미널리티요. 그게 어떤 거죠? 네, 일종의 경계 상태, 과도기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혼란한 시기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찾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혁적인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지아 시인이 동학사상을 흰 그늘의 미학 이렇게 표현한 거나 대순사상의 천지궁사라는 의례가 갖는 어떤 전환적인 의미 이런 걸 분석한 연구들이 다 이런 관점하고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변화의 시기에 나타난 움직임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럼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서 서양 사상과의 차이가 더 잘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구조는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건데요. 자료는 동양의 학이 상관적 사유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해요. 상관적 사유요? 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는 관점이죠. 음양오행 사상이 대표적인 예고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관계, 흐름 속에서 현상을 파악하려는 경향. 이걸 생성론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이 개별 요소로 딱딱 쪼개서 분석하는 분석적 사유에 강하다면 동양은 연결성, 관계성을 중시하는 상관적 사유가 특징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사고방식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연구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양의 분석적 접근은 대상을 딱 분리해서 그 자체의 속성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걸 존재론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동양의 상관적 접근은 대상과 그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에 더 주목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는 외부 문화, 예를 들어 서학 같은 것과 만나면서 동학 같은 토착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자기들 핵심을 지켜나가는지 그 역동적인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앤서니 왈라스의 재활성화 모델 같은 이론이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이 자료는 동학의 학이라는 개념을 그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원리, 그리고 상관적 사유라는 구조, 또 문화 접변 속에서의 변화라는 과정, 이 세 가지 시각으로 굉장히 다층적으로 보면서 특히 그 이후에 나온 대순 사상과의 연관성을 좀 규명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대순 사상이 동학을 계승했다. 이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이걸 평가해 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서두에서는 그 파울 파이아벤트의 과학 철학을 잠시 언급하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방법론적 자유주의던가요? 네, 맞아요. 예측하고 결과만 맞으면 어떤 방법론이든 과학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동양의 학 역시 그 나름의 과학성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좀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존 서구과학과의 어떤 이론적 호환성을 통해서 검증 가능성까지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서양의 분석적 사고와 동양의 상관적 사고,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접근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거나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상관적 사유의 렌즈를 한번 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 문제 조각 하나하나에 너무 빠져들기보다 그 문제랑 연결된 다른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은 또 어떤지,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면 어쩌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결의 실마리나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